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회령의 겨울은 늘 이랬습니다. 하얗고 고요하며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흡수해버리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교실 안은 달랐습니다. 25명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낡은 난로 소리와 뒤섞이며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냈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분필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칠판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던 철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그 아이의 공책을 들여다봤고 틀린 부분을 짚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피어나는 이해의 빛. 그것이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습니다. 이 순간이면 충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은 여전히 내렸습니다. 발자국이 금세 지워지는 하얀 길을 걸으며 나는 오늘 저녁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감자와 배추로 된장찌개를 끓이면 되겠다고 남편. 민철이가 좋아하는 김치도 꺼내놔야겠다고 생각하며 집 앞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보안원 2명, 그리고 인민반장 명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명화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서려 있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영숙 동무. 명화가 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잡혀갔다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눈송이가 내 어깨에 머리카락에 쌓이는 게 느껴졌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보안원 중 한 명이 한 걸음 다가왔고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밀수 혐의라오. 어제 저녁 압록강 근처에서 붙잡혔다오. 밀수? 민철이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철이는 철도 노동자였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고 체제에 충성하는 모범 노동자로 여러 번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밀수라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조사가 진행 중이요. 보안원의 말이 내 말을 잘라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숙 동무도 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요. 내일 아침 9시 보안서로 출두하시오. 협조? 조사? 나는 명화를 봤습니다. 우리는 20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에 다녔으며 서로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던 사이였습니다. 그 명화가 지금 내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명화야.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명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 동무 나도 어쩔 수 없었다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보안원들이 돌아서서 걸어갔고 명화도 그들을 따라 눈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얀 눈 위에 찍히는 발자국들. 그것들이 금세 지워지듯 내 평범했던 일상도 지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철이의 낡은 작업화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어제 아침 그가 마시던 찻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하얀 도자기 조각들이 부엌 바닥에 흩어졌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민철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웃음, 그의 목소리, 그가 나를 부르던 방식, 그리고 명화의 차가운 눈빛.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이지? 보안서는 차가웠습니다. 아침 9시
나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그곳에 도착했고 복도 끝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색 벽, 낡은 책상, 그리고 창문도 없는 그 공간에서 나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소리는 점점 내 심장 박동과 겹쳐졌습니다. 민철이는 어디에 있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원 한 명이 들어와 책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류 몇 장을 펼쳐놓더니 나를 쳐다봤습니다. 한영숙 동무, 남편 박민철이 압록강 근처에서 중국 상인과 접선하다 체포됐소. 밀수품 거래 정황이 명확하오.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증거가 있소. 보안원은 사진 한 장을 내 앞에 밀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 민철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와 무언가를 주고받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민철이인지 그리고 그게 정말 밀수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보자가 있소.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누가 제보를 했습니까? 보안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민철이의 동선, 그의 교우관계, 최근 집에 있었던 물건들. 나는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했지만 그 시간 내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제보자가 누구지? 조사가 끝난 뒤 나는 보안서를 나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명화였습니다. 그녀는 보안서 건물 모퉁이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건 드문 일이었고 명화 역시 평소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명화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했구나. 영수가. 명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담배를 든 손도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선택의 여지? 내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공허한 목소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선택을 했길래 내 남편을 팔아넘긴 거야? 팔아넘긴 게 아니야. 명화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인민반장 자리를 지키려면 실적이 필요했어. 위에서 밀수꾼 색출 지시가 내려왔고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했어. 가족을 지키려고 내 가족을 무너뜨렸다는 거야? 나는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명화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고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철이가 정말 밀수를 했다고 생각해? 그건 대답해봐.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신고한 거야?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야? 명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뒤에서 명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이해해줘. 이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살아남기.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흘끔거리는 눈빛들, 수군거리는 소리들. 나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이것들아, 너희도 살아남고 싶어서 나를 외면하는 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당에 낯선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집안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옷장 속 옷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민철이의 작업복이 구겨진 채 바닥에 놓여 있었고 우리의 결혼사진이 액자째에 떨어져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리하지 않은 집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민철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명화의 배신, 마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이 끝없는 의심과 감시.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숨 쉴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춤추듯 떨어졌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떠나야 해. 이곳을 벗어나야 해.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철이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보안서에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고 면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로 이송됐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심지어 살아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학교는 나를 해고했습니다. 반영명 분자의 가족은 교단에 설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5명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교실을 나설 때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 철수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집은 점점 더 적막해졌습니다. 이웃들은 나를 피했고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인민반 회의에서는 내 이름이 거론됐고 명화는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민철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낡은 작업복 사이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철이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 탈출을? 아니면 정말로 밀수를?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해야 해. 압록강까지는 회령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나는 며칠에 걸쳐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길을 따라가면 강 근처 마을에 닿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브로커를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도 천천히 죽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진실을 전하겠어. 그것이 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12월의 어느 새벽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은 검었고 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베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에 옷 몇 벌과 민철이의 수첩, 그리고 우리의 결혼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철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레일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침묵을 밟을 때마다 발끝이 시렸고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령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22살에 시집와서 40년을 살았던 그곳이 이제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3시간을 걸었습니다.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순찰조가 돌기 전에
강 근처 마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철길 옆 숲속으로 몸을 숨기며 걸었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였고 저 멀리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 얼어붙은 강물 위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건너편은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저걸 건너야 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집들이 강변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미리 알아둔 주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대문, 깨진 기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요? 최동무가 소개했습니다. 암호였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남자는 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까지 금 20량이요. 반은 지금 나머지는 건너서 주시오. 금 20량.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보따리에서 금가락지 2개를 꺼냈습니다. 민철이가 결혼 20주년 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남자는 가락지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강 상류 버드나무 근처에서 만나시오. 혼자 오시오. 드디어 시작이구나. 남은 시간 동안 나는 그 집 구석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압록강. 얼음 위로 바람이 불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철이의 수첩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은 다시 시작하지 못했지만 나는 할 거야. 밤 11시 나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오. 소리내면 모두 죽소. 우리는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얼음을 밟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4명이 일렬로 걸었습니다. 앞서가는 브로커의 뒤를 따라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저 멀리 북한 쪽에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순찰대. 브로커가 손짓으로 신호했습니다. 모두 엎드렸습니다. 얼음 위에 배를 대고 누워 숨을 죽였고 차가운 냉기가 옷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은 아무것도 없소. 그럼 상류 쪽으로 가보시다. 불빛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브로커가 일어섰고 우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조심스럽게.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강변 언덕을 올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브로커는 우리를 작은 오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희미한 등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고 안에는 또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왔소?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명이요. 새로 나타난 남자가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쉬시오. 내일 아침 트럭으로 선양까지 데려다 주겠소. 선양요?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거기서 한국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소? 남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한국? 그건 돈이 더 필요하오. 한 사람당 500만 원. 500만 원?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남은 건 민철이의 수첩과 결혼 사진뿐이었습니다. 금가락지는 이미 다 내줬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일하시오. 돈 모으면 되지. 일이라니. 무슨 일을 하라는 건지 짐작이 갔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인신매매, 강제 결혼, 끝없는 도망.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브로커와 눈짓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 밤이 깊어졌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4명은 각자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브로커와 그 남자는 밖으로 나갔고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죠? 나 혼자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 새벽 3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 그리고 여러 명의 발소리. 나는 벌떡 일어났고 다른 사람들도 깨어났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췄고 낯선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나와. 중국어였습니다. 억양이 거칠었습니다. 우리는 끌려 나왔습니다. 밖에는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고 브로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거야. 트럭에 실렸습니다.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고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중년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이요. 우릴 팔아넘기려는 거요. 끝인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민철이에게 미안했습니다. 회령의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미안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우리는 허름한 건물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젊은 여자가 울었고 누군가는 벽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구석에 앉아 민철이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끝낼 순 없어.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라.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고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빠르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에 놈들이 술 마시러 나간다. 그때 뒷문을 열어줄 테니 조용히 빠져나가. 5km 북쪽에 조선족 교회가 있어. 거기 목사님이 도와줄 거야. 왜? 우릴 도와주십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너희 같았어. 누군가 도와줘서 살았지. 문이 닫혔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남자들이 나가는 소리, 차 시동 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윤아줌마라고 불리는 그 여자가 손짓했습니다. 빨리. 우리는 뛰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며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찾았습니다.
작은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었고 문을 두드리자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안으로 들였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나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시오. 한국 가는 길을 알아보겠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윤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한에 가면 원망보다 너 자신을 먼저 찾으라. 나 자신을. 그 말의 의미를 아직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005년 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석 달, 태국을 거쳐온 긴 여정 끝에 나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으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나만의 언어, 문화, 제도를 배웠고 그곳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에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새로운 삶이란 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구로구의 작은 원룸이 내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내 것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밤이면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회령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같은 나라일까?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62살의 탈북 여성을 반기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 공장, 청소일,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돌아오는 건 애매한 거절뿐이었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나이가 좀. 북한 출신이면 적응이 힘드실 텐데요. 교사로 40년을 일했는데 경력이 없다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삼켰습니다. 여기선 북한에서의 모든 것이 무효였습니다. 교사 자격증도, 포상도, 경험도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복지센터 공고를 받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급여는 없었지만 식사가 제공됐고 무엇보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신청했습니다. 센터장이 나를 맞았습니다. 한영숙 선생님이시죠? 이력서 잘 봤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센터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북한에서 교사셨다고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에요. 그날부터 나는 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글을 가르쳤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내 억양을 이상하게 여겼고 나는 나만의 빠른 말투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달라졌습니다. 영숙이, 오늘은 무슨 노래 배울 거야? 영숙 선생, 이 글자 좀 봐줘요. 영숙아,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 어르신들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회령 교실의 아이들처럼. 그 순간들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선생이구나.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원룸에 혼자 앉아 있으면 고요함이 무거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이해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 뿐이었고 거리에 나가도 아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떠올랐습니다. 명화의 얼굴.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배신의 기억, 무너진 삶,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꿈속에서 명화가 나타났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그 모습 그대로. 나는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나 명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보다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센터에는 김영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80살의 할머니는 치매 초기 단계였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졌지만 노래만은 또렷하게 기억했고 내가 부르는 북한 민요를 유독 좋아했습니다. 영수가 그 노래 하나만 더 불러줘. 할머니가 졸랐습니다. 나는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들었고 노래가 끝나자 내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힘들지? 네. 눈빛을 보면 알아. 뭔가 놓지 못하고 있는 거. 나도 그랬거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쟁 때 동생을 잃었어. 내가 지키지 못해서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았지. 근데 알았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라고. 나를 위한 용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회령과 달랐습니다. 눈은 덜 내렸지만 바람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센터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캐럴을 배웠고 나는 반주에 맞춰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행사 당일 센터는 따뜻했습니다. 트리가 빛났고 어르신들은 웃었으며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그냥 행복해서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행복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과거의 무게가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원망보다 너 자신을 먼저 찾으라. 윤아줌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내렸습니다. 회령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하얗고 조용하며 세상을 덮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누구지? 지금의 나는 누구인 거지? 교사였던 나, 아내였던 나, 탈북자인 나. 그 모든 정체성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 어딘가에 아직도 명화를 원망하는 내가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원룸 현관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 불을 켰습니다. 민철이의 수첩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끝내야 할 게 있어.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과거와 마주해야겠다고. 명화와 그리고 나 자신과. 2006년 봄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주소가 손으로 삐뚤삐뚤 쓰여 있었고 발신일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중국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나한테 편지를? 원룸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딸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8살의 회령에 남겨두고 온 딸 은희.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43이 됐을 딸의 글씨는 여전히 둥글고 또박또박했습니다. 엄마, 저 은희예요. 편지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냅니다.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았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후 저는 아버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정치범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도 못했고 제대로 된 직업도 구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떠나서 내가 더 고생했구나. 하지만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명화 아줌마한테서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체포된 후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엄마가 떠난 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명화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이 떨려 편지지가 흔들렸습니다. 명화 아줌마는 3년 전에 탈북했어요. 떠나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사과했어요. 엄마네 가족에게 저지른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그래서 저한테 엄마의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가렸습니다. 명화, 그녀가 내 딸을 찾아갔다고, 사과를 했다고, 15년 동안 원망했던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하지만 손은 편지를 놓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알아요. 우리 모두 그 시절의 피해자였다는 걸. 명화 아줌마도 엄마도 저도. 체제가 우리를 서로 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피해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은희가 명화를 피해자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을. 아니야. 그 사람은 선택했어. 우리 가족을 팔아넘기기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편지를 구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거기서 평화롭게 사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사랑해요, 엄마.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누워 몸을 웅크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철이를 잃은 슬픔, 딸을 두고 온 죄책감, 명화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분노.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은희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사랑해요. 엄마라는 문장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데 나는 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지? 새벽 5시 센터로 향했습니다. 일요일이라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시끄러웠습니다. 차 소리, 사람들 발소리, 새소리. 모든 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그런데 왜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김영희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라고. 용서. 내가 명화를 용서해야 한다고? 불가능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편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 그 시절의 피해자였다는 걸. 정말 그럴까? 센터장이 도착했습니다. 영숙 선생님?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었을 게 분명했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센터장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용서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무게를 내려놓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으면 나만 힘드니까요. 내려놓기.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정말 용서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요? 본인 자신이요. 센터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가혹하거든요. 그날 하루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편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빈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은희에게 답장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희야. 첫 줄만 쓰고 멈췄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지. 나도 정리가 안 됐는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고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야 해. 제대로 살아야 해. 민철이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또 읽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려면 끝내야 할 게 있어. 그 순간 알았습니다. 피해야 할 게 아니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명화를. 그리고 내 안의 상처를. 이대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다음 날 나는 탈북자 모임 게시판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명화의 소식이 있을까 하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그리고 그날 밤 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리명화 씨를 찾습니다. 회령 출신, 2003년 탈북.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 아니, 찾아야 할까? 게시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손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리명화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 아래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회령 출신입니다. 명화를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명화 씨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연락처를 드릴까요? 인천, 서울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15년을 원망했던 사람이 지하철 한 번이면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1자리 숫자. 그것이 나와 명화 사이의 마지막 장벽이었습니다. 전화해야 할까?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그 번호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수가 요즘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 있니? 할머니, 평생 원망했던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만나야지.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만나면 나와. 중요한 건 용기야. 용기. 토요일 오후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으려는 순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늙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명화였습니다. 명화야? 상대편이 숨을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니? 나를 기억하는구나. 응, 나야.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화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찾았어? 만나고 싶어? 영수가 나는. 명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 앞에 설 자격이 없어. 자격.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인천 어디 살아? 내가 갈게. 오지 마.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 난 용서받을 자격이. 주소 알려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화는 한참을 망설이다 주소를 불렀습니다. 나는 받아 적었습니다. 내일 2시에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지하철을 탔습니다. 일요일 오후의 전철은 한산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파트들, 공장들, 강.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정말 가는 게 맞을까? 인천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주소를 말하니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골목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늘어선 동네였습니다. 여기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3층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계단을 올라 202호 벨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명화가 서 있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50대였던 명화는 이제 60 중반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으며 등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 명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내 집과 비슷했습니다. 테이블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낡은 옷장. 앉아. 우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명화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손이 떨려 물잔을 제대로 놓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명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왜 그랬어? 내가 물었습니다. 명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고 싶었어. 내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인민반장 자리를 잃으면 우리 가족이 끝장이었어. 위에서 실적을 내라고 압박했고 나는 너희를 팔았어. 솔직하구나. 후회해. 매일 후회해. 명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탈북하기 전에 은희를 찾아갔어. 내가 떠난 후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봤어. 결혼도 못하고 감시받으며 살고. 다 내 탓이야. 그래서 사과했어? 사과로 될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 은희한테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았어. 명화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영수가 나도 피해자였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건 변명이야. 나는 선택했어. 너를 배신하기로.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지고 살 거야. 평생? 나는 명화를 바라봤습니다. 무너진 여자였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똑같은. 명화야.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너를 원망하며 15년을 살았어. 매일 밤 내 얼굴이 떠올랐고 내가 한 일을 저주했어. 명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해. 하지만 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은희가 편지를 보냈어. 우리 모두 그 체제의 피해자였다고. 명화 너도 나도 은희도. 아냐 나는. 들어봐. 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우리를 고발했을 거야. 그게 그 체제였어.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게 만든 그 시스템이 진짜 적이었어. 명화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정말 미안해.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려놓는 거구나. 명화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아직은. 명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너를 이해할 수는 있어. 그리고 우리 둘 다 앞으로 나아가야 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살아남았잖아.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의 원망이, 죄책감이, 고통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우리 손이 마주쳤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영수가 고마워.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이렇게 만나줘서 고마워. 용서.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벼웠습니다. 15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빛. 이제 시작이야. 2007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센터 앞 가로수길을 따라 분홍빛 꽃잎들이 흩날렸고 나는 출근길에 멈춰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답구나. 센터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영숙 선생님, 다음 달부터 정식 직원으로 일하시는 게 어떨까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정말 괜찮을까요? 선생님만큼 어르신들을 잘 돌보는 분이 없어요. 선생님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다시 시작.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은희에게 답장을 써야 했습니다. 은희야, 엄마야. 답장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 내 편지를 받고 명화 아줌마도 만났어. 우리는 함께 울었고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은희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는 이제 괜찮아. 여기서 일도 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날을 기다리며 살게. 사랑해, 우리 딸. 편지를 우체국에 붙였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좋은 날이네. 공원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져 울었고 엄마가 달려가 안아줬습니다. 아이는 금세 웃으며 다시 뛰어갔습니다. 회복이 빠르지. 벤치에 앉아 민철이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 말대로 다시 시작했어. 라이터를 꺼내 수첩에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올랐고 제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안녕, 민철이.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기억은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해 오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나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민철이의 체포, 명화의 배신, 탈북, 그리고 서울에서의 삶. 명화와의 재회까지.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조금 가벼워졌어요. 용서는 아직 완전히 못했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게 됐어요. 김영희 할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잘했어, 영수가.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센터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벚꽃 가로수가 실루엣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야. 문득 회령의 철길이 떠올랐습니다. 눈보라치던 그날 밤 압록강을 향해 걸었던 그 철길. 그것은 절망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철길의 끝에 이런 세상이 있었어.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회령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언젠가 만나자, 은희야.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봄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니까.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철길 끝에서 맞이한 봄이었습니다.